이제 화면이 켜져 가지고 바로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래도 어제보다는 낫죠. 어제는 완전히 짓붉은 피바다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오면서 이 알트들도 살짝 초록색을 보이는 코인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을 좀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80.6K, 지난 11월 말쯤에, 그죠? 찍고 계단식으로 좀 올라왔어요. 계단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좀 더 상승하기를 바랬건만, 여기에서 이제 살짝살짝 상방으로 가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방으로 내리꽂았습니다. 하방으로 내리꽂으면서 어제 간밤에 83.4K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이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봉으로 9시부터 1시까지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4시간 봉 기준으로 지금 계속 상승을 이어오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이제 1시가 되면서 조금 전에 이제 넘어섰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하락하고 나서 제가 요 선을 긋은 게 그나마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선이거든요. 이제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선이 딱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계속 떨어졌지만 여기에서 지금 올라왔다가 여기서 계속 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면 그나마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은 선이 여기인데, 제가 영상을 라방을 하기 직전에 이제 선 것 같아요. 하고 나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대다. 그래서 현재는 87.1K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이때가 첫 번째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제 막 하락을 하니까 이제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것이냐, 이제 그게 또 관건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제 그 하락으로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이렇게 쌍바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바닥을 두 번째 바닥을 찍은 것이냐, 그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약간 좀 애매합니다. 어제 일봉을 보시게 되면 일단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아래 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약간 애매한 아래 꼬리. 그러니까 요때 80.6K를 찍었을 요때만 해도 몸통의 절반 이상을 말아 올리면서 음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긴 아래 꼬리가 몸통의 이 캔들의 절반을 넘었는데, 어제는 긴 캔들 중에 이제 절반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아래 꼬리가. 그 대신 이 음봉의 몸통이 더 길었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긴 하다. 그래도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것이 다행이지만 일단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이 비트코인의 현재 최우선 과제로는 이 21선입니다. 이 21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엔 또 어제 흘렀던 것이기 때문에, 이 21선을 좀 넘어서게 된다면, 21선을 이때 이후로 지금 11월 이때가 딱 11월 2일, 3일 딱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지금 넘지를 못했고, 만약에 넘어서면 이제 한 달이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을 우선 좀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1선은 단기 추세선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21선이 90.3K입니다. 그래서 이 21선 90.3K, 90K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좀 나오는지 보면, 요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바닥까지 찍고 이제 뭔가 반등하려는 그런 움직임인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어제 미 증시는 어떠했느냐?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미 증시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얼룩덜룩합니다. 그죠? 얼룩덜룩했는데 그나마의 이 AI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1.65%, 애플이 1.5% 지금 상승을 하면서 세계 기업 1등과 2등이 초록색, 나머지는 이제 좀 안 좋았다. 그래서 3대 지수로 보게 되면 다우존스가 0.9, S&P 500이 0.5, 나스닥이 0.38이니까 장 초반보다는 이 하락폭을 만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가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나마 이렇게 그 하락폭을 만회를 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미증시가 올라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함께 올라오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요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일봉을 보시면 한때는 좀 더,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형 캔들이거든요. 완전히 십자형 캔들이어가지고 살짝 빠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그 상승분을 만회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등락폭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0.53%지만 일단 색깔로 봤을 때는 거의 일단 그 십자형 캔들에 그래도 초록 색깔 시작가보다는 조금 올라와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캔들로 봤을 때는 양봉, 좀 애매한 양봉이죠. 어쨌든 요렇다. 그러니까는 하락을 하기에는 또 저가 매수세도 살아있고 또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또 올라가면 파는 그런 그 상황을 딱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락 추세를 우리가 지켜봤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이렇게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어제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이 하락 추세에 딱 맞물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그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이 하락 추세를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다시 내려가게 될지 그것이 또 결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이 어떠하느냐 보시면 지금 다우가 0.05%의 하락, S&P 500도 마이너스 0.03%의 하락, 나스닥 100은 플러스 0.01%니까 아직 다 0.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미 증시 역시도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더 상승을 하기에는 뭔가 좀 불안한 감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비트코인도 불안한 장세를 어제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많이 키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 역시도 뭔가 이제 불안감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구조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냐? 그래서 그럼 요것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게 12월 2일 날, 이제 오늘이죠. 12월 2일 날 오전 1시 51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 새벽 동안에 올라왔던 트윗이에요. 요 제로 햇지라는 요 이제 외국의 트위터 인플루언서가 요 트윗을 올렸습니다. 상시 레폴 시설 사용액 250억 달러로 증가, 코로나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 상시 레포가 스탠딩 레포거든요. 그러면서 스탠딩 레포 요 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요 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포, 영레포, 스탠딩 레포,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얘기를 들어봤지만 정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아마 모르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지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게 알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냐면 레포, 뭐 우리가 뉴스 보면 뭐 레포 금리가 상승을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레포가 뭐냐? 금융기관끼리 단기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언제? 유동성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끼리, 은행끼리 이제 자금을 서로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루짜리, 이 레포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금리가 뛰잖아요. 그러니까 레포금리가 뛰었다라는 것은 간밤에 뭐 그 단기 자금을 많이 빌렸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유동성이 문제가 있다. 부족하니까는 금융기관끼리 빌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포 금리가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레포는 금융기관끼리 단기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준이 봐가지고 지금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너희들끼리 자금 빌려줄 창구를 열어줄게 하면은 이제 금융기관끼리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키를 쥐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레포 열어도 돼. 지금 너희들끼리 단기 자금 빌려도 돼 하면은 요 레포를 이용을 해서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럼 반대로 영레포는 뭐냐? 영레포는 반대로 역이잖아요. 금융기관이 연준에게 자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 하느냐? 유동성이 넘쳐 흐를 때.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돈이 지금 유동성이 많아요. 그럴 때 금융기관이 연준에다가 돈을 맡깁니다.
그럼 돈을 맡기면 연준은 이제 그 채권, 국채 같은 이 채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국채하고 이자하고 돌려받는. 그래서 이때 영레포가 쓰인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 흘렀을 때 연준한테 자금을 줌으로써 이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딩 레포는 뭐냐? 스탠딩 레포. 아까 레포는 금융기관끼리 단기 자금을 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탠딩 레포는 뭐냐면 이 스탠딩이 뭐예요? 서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서 있다. 그러니까 항상 서 있는 거예요. 항상 서 있다. 왜 서 있을까? 혹시라도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바로 뛰쳐나가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항상 상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탠딩이. 상시. 늘 열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열려 있는 레포. 왜 그러냐면 이제 이때 레포보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이때보다 더 긴급한 거예요. 더 긴급하니까 금융기관끼리 빌리는 게 아니라 연준한테 바로 자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 대출이라 볼 수 있겠죠. 스탠딩 레포는 연준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빌리는 거다. 언제? 유동성이 긴급적으로 부족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겠죠. 레포가 뭐고, 영레포가 뭐고, 스탠딩 레포가 뭔지. 일단 레포하고 스탠딩 레포는 어쨌든 공통점이 유동성이 부족할 때잖아요. 그리고 영레포는 유동성이 넘쳐 흐를 때입니다. 넘쳐 흐르니까 은행이 연준한테 자금을 맡기는 거예요. 유동성이 넘쳐 흐르니까. 근데 나머지는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누군가에게 긴급하게 빌리는 겁니다. 레포는 금융기관끼리, 이제 스탠딩 레포는 연준한테 다이렉트로. 그러면 요 표를 볼게요. 요 표를 보시면 일단 요 초록색이 리버스 레포니까 영레포입니다. 영레포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넘쳐 흐를 때 금융기관이 연준에게 자금을 맡기는 거고, 요 빨간색은 스탠딩 레포예요. 스탠딩 레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준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빌리는 그 상황일 때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요.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3월 달부터 쭉 보시면 이 초록색이 영레포잖아요. 영레포가 계속 많았어요. 이 영레포가 많았을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넘쳐 흘렀을 때. 유동성이 이때는 넘쳐 흘렀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였냐? 5월, 6월, 7월 달까지. 7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유동성이 많았다. 이 영레포. 그러니까는 금융기관이 연준한테 자금을 맡겨서 이자를 타오기도 했었다. 그런데 8월 달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영레포가 급격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더니만 10월 달 들어서는 영레포가 아니라 스탠딩 레포까지 왔어요. 스탠딩 레포까지. 10월 달, 11월 달. 그죠? 빨간 색깔. 그러니까는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부족하니까 연준한테 긴급하게 자금을 땡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단기 유동성, 그때가 이제 셧다운 기간이었었잖아요. 셧다운 기간 동안 막 단기 유동성 지금 부족하다 하면서 이제 셧다운이 빨리 해제를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유동성이 고갈이 됐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막 나왔는데,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가 11월인데 여기 지금 12월이 안 써 있지만 요 점선이 지금 월을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지금 12월인 겁니다. 근데 최근에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12월 1일까지 스탠딩 레포죠. 스탠딩 레포가 이렇게 또 튄 거예요, 지금. 스탠딩 레포가.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이 연준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빌릴 정도로 좀 많이 좀 긴박하다, 유동성이 많이 고갈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스탠딩 레포 요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단기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셧다운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셧다운이 이게 지금 잔고거든요. TGA 잔고, 재무부의 잔고, TGA 잔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려서 셧다운이 지금 11월 12일 날인가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 제가 해제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약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전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8,900억 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다시 9,500억 달러로 오히려 제가 그때 며칠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TGA 잔고에서 뭐 이렇게 빠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TGA 잔고는 높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중에 돈이 아직 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지금 단기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한번 간단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M2, 글로벌 M2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 글로벌 M2예요. 글로벌 M2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검은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의 이 글로벌 M2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M2가 이렇게 최고 수준인데 왜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그럴까?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돈이 있는 거랑 당장에 쓸 자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동성이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확 안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거 뭐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게 딱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쉽겠다. 뭐냐면은 M2가 최고 수준인데 왜 유동성이 부족하다? 가장 좋은 비유가 부동산 부자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부자. 뭐 우리가 유튜브들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부를 크게 일구신 분들 보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주위에 뭐 부동산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부동산이 부자예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부자입니다. 근데 부동산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현금이 부족해요. 현금이. 그러니까 부동산만 이제 갖고 있는 그 부자는 어쨌든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세를 줬는데 어쨌든 그 세가 안 들어온다 하면은 갑자기 이제 막히는 거거든요. 현금이 부족해집니다. 그죠? 그게 이제 부동산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은 부동산 부자인 거예요. 부동산 부자. 이렇게 지금 M2가 높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동산 부자인 겁니다. 내가 자산은 많아요. 자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수치적으로 자산이 많다. 지금 M2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이자 낼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부동산 부자의 비유를 하면은 당장에 내가 어디 한 곳이 막혀가지고 당장에 현금 낼 그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현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당장 내야 되는데 이자 안 내면 어떻게 되죠? 파산인 거잖아요. 이제 이 시장이,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도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당장에 현금 그거 못 막으면은, 이자 못 막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죠?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현금을 주면서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M2 해가지고 시장에 돈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당장에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이 자금에 당장에 들어갈 자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장도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현금을 주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와줄까? 누가 도와줄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이 누가 도와주시면 당연히 답 딱 나오실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주세요. 누가 도와줄까요? 연준. 연준밖에 없습니다. 연준밖에. 그래서 저는 연준이 빠른 시일 내에 양적 완화를 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제 날짜로 해서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 종료가 됐죠. 똑같이 됐네.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다. 이제 앞으로 양적 완화를 언제 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트럼프가 이번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나올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헤셋, 케빈 헤셋이 아마 연준의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FOMC 금리 인하는 당연한 것이고, 또 양적 완화까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어쨌든 트럼프는 빨리 돈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정작 그 취임하는 그 날짜는 내년 5월이잖아요. 그럼 내년 5월까지 양적 완화를 안 할까? 모르겠어요. 일단 연준도, 지금 현재 연준도 현재 레포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레포, 스탠딩 레포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 체제에서도 저는 충분히 양적 완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빠르면은, 제가 봤을 때 빠르면은 내년 1분기 안에도
지금 현재의 이 연준 파월 체제 안에서도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제 이제 그 양적 완화를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언제 양적 완화를 하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연준의 자산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때가 코로나 때 자산을 매입을 하면서 연준이 자산을 이제 그 달러를 찍어가지고 국채를 다 사들인 거잖아요. 은행이 발행하는 그 국채를 달러를 찍어서 달러를 은행한테 주고 그러면 은행은 이제 그 채권들을 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을 사니까 연준의 자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근데 연준은 돈을 찍어서 주니까 그 돈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양적 긴축을 계속 하니까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준의 자산 규모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까지 나오고 있는데 12월 달부터 양적 긴축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가 최소한 이제 평평하게 가야겠죠. 더 이상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평평하게 가야 됩니다. 평평하게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12월 달 1일부터 딱 양적 긴축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자산 규모가 이제 그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이야기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한다면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증가가 될 거고 돈이 풀린다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자산 시장의 그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도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던 그 시즌 종료가 없을 수 있다. 라는 그 얘기가 시즌 종료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시즌 종료라고 하면은 그게 된다면은 그 사이클 그대로 된다면은 앞으로 1년간 이제 해서 1년간 하락세가 나오고 1년 뒤에나 올라가겠죠. 만약에 그게 이제 기존의 그 사이클 그대로 간다면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즌 종료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하락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서 더 하락을 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없는 상태는 아까도 제가 비유를 해서 부동산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부자가 당장에 이자를 못 내면 파산을 한다.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도 당장에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딘가 막히면 이제 사고가 터집니다. 금융기관에서 어디선지 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풀게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본 것은 이제 211일이니까 언제가 된지 모르겠지만 내년도가 되면 어쨌든 다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즌 종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과 다른 그런 의미에서 시즌 종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즌 종료가 됐다. 왜냐면은 그 기준선 50주선, 300, 뭐 365일선, 뭐 300일선 다 그 기준이 다 지금 깨졌잖아요. 깨지고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즌 종료로 볼만한 그 기준선은 건드리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즌 종료는 됐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는 분석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기준만 보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현재 장 상황,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